우리는 매일같이 전해지는 참혹한 전쟁 소식과 화염에 휩싸인 폭발 장면을 목격할 때마다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경제적 불안감에 자신의 지갑을 굳게 닫게 됩니다. 2024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했을 당시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거대한 공포에 질려 앞다투어 주식 매도 버튼을 누르며 시장을 탈출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미국 증시는 세간의 비관적 우려를 비웃듯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자본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파괴적인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가는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 현실입니다. 과연 전쟁이 터지면 시장은 반드시 폭락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100년간 발생한 주요 전쟁들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는 놀라운데 전쟁 발발 이후 12개월 내에 주가가 상승한 경우가 하락한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이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부터 한국 전쟁과 걸프전, 그리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9.11 테러 직후에도 시장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강력하게 반등하며 회복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자본시장은 전쟁 그 자체보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유령 같은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실제 전쟁이 터지는 순간 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시장이 비로소 다음 단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개 속을 걷던 시장은 전쟁 발생에 따라 비로소 공포를 숫자로 치환하고 냉정하게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 전쟁사를 관통하는 시장의 반복 패턴을 추적하고 전쟁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메커니즘을 해부하여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과거 전쟁과 어떤 점이 닮아 있으며 왜 세계 경제의 운명이 호르무즈 해협에 달려있는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우리의 직관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 뉴스를 접할 때 본능적으로 예상하는 폭락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폭탄이 떨어지고 공장이 불타며 수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지면 당연히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고 주가 또한 속절없이 추락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데이터는 대중의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믿었던 경제적 논리가 전쟁 상황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함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당시 미국인들은 국가의 존망과 경제의 몰락을 직감하며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주식시장은 즉각 공포에 질려 대폭락했어야 정상이었으나 실제로는 전쟁이 시작된 1942년부터 종전까지 시장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연평균 13% 이상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평화로운 시기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상승 동력이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상승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쟁 수행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며 탱크와 비행기 등 모든 군수 물자가 전례 없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모든 공장들은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해 24시간 풀가동 체제에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실업률은 제로에 가까워졌으며 기업 이익은 국가적 지원 속에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미국 경제는 다시 한번 강력한 전쟁 특수를 누렸으며 국방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어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이 이처럼 축복과도 같은 상승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며 1960년대 중반 본격화된 베트남 전쟁은 앞선 전쟁들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쏟아부었고 이 막대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결국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으며 물가가 치솟자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고금리 정책은 주식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졌고 1970년대 미국 증시가 10년 넘게 횡보했던 배경에는
바로 이 베트남 전쟁의 깊은 후유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3년 전 세계 경제에 진짜 악몽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된 제4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 수출을 금지했고, 이것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그 유명한 1차 오일 쇼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순식간에 4배로 폭등하자 전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혼돈에 빠졌고, 미국 증시는 거의 반토막이 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 전쟁이 특별히 파괴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의 핵심 혈관인 에너지 공급망을 직접적으로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석유 공급이 멈추자 공장의 기계도 멈추고 물건을 나르던 운송수단도 모두 멈춰버렸으며 전 세계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 전쟁의 충격은 규모가 아니라 그 전쟁이 경제 시스템의 어느 급소를 건드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저는 전쟁을 2가지 종류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군사적 충돌은 있으나 핵심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는 이벤트형 전쟁입니다. 1991년 발생한 걸프전이 대표적인 이벤트형 전쟁의 사례이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사태를 정리했습니다. 전쟁은 불과 42일 만에 끝났고, 개전 직전 공포로 하락했던 증시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반등하여 그해 말까지 무려 30% 가까이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시장을 떠났던 돈은 다시 무서운 속도로 돌아왔으며, 2001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0일 테러 직후에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테러 발생 후 4일간 문을 닫았고, 재개장 첫날 다우지수는 7% 급락하며 시장의 붕괴를 예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자 증시는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으며 공포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테러라는 충격적인 비극 속에서도 국가의 핵심 경제 시스템 자체는 건재했기에 시장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 전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막상 미군이 바그다드에 입성하자 증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강력한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전개 방향이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시장은 비로소 두려움을 털어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인 시스템형 전쟁은 세계 경제의 핵심 공급망인 에너지와 식량 물류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거나 차단하여 시장에 장기적인 충격을 줍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그랬듯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의 급소를 건드리며 공급망 기반의 시스템형 전쟁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유럽의 공장들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지대였기에 밀과 옥수수 같은 식량 가격도 동반 급등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물가 불안과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동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섰고, 이는 결국 글로벌 증시를 거대한 약세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022년 미국 증시가 20% 가까이 하락했던 진짜 이유는 전쟁 그 자체보다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충격과 그에 따른 고금리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가는 전쟁의 총성보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따라 움직인다는 결정적인 통찰을 얻게 되며, 이는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복잡한 경제 메커니즘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전쟁이 시장을 무너뜨리는 5단계의 도미노 공식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쟁, 유가 폭등,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 5단계 연쇄 반응은 시스템형 전쟁이 시장을 지배하는 불변의 경로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에너지인데, 전쟁 지역이 중동이나 러시아 같은 주요 산유국과 연결되어 있다면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에 즉각적인 차질이 발생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다음 도미노인 물가가 쓰러지는데, 석유는 현대산업의 모든 물건을 생산하고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적인 기초 원자재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돌리는 연료부터 제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의 기름까지 석유 가격의 상승은 연쇄적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밀어올리게 됩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채찍을 꺼내들어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투자가 위축되고 미래 수익에 대한 현재 가치가 할인되면서 주식시장은 강력한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반대로 전쟁이 에너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공포의 도미노 연쇄 반응은 일어나지 않으며 시장은 오히려 빠른 반등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다른 산유국들이 증산을 통해 유가 급등을 막아주었기에 에너지 충격이 제한적이었고 증시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최악의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았기에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쟁의 공포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역사적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국면에서 눈먼 돈들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자산 지도를 펼쳐 그 구체적인 자본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돈이 몰리는데 달러와 금, 그리고 미국 국채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급등합니다. 하지만 공포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하면 돈은 아주 냉정하고 기계적인 논리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섹터를 찾아 다시 이동합니다. 여러분은 전쟁이 터졌을 때 왜 유독 항공주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으며 힘없이 무너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행을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비행기를 띄우는 데 필요한 핵심 비용인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아 기업의 수익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가 급등의 만세를 부르는 곳도 있는데 항공주에서 빠져나온 거대한 자본은 유가 상승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는 석유 및 에너지 관련 기업들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비재 기업들은 어떨지 생각해보면 물가가 오르니 비싸게 팔아서 이익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미친 듯이 치솟는 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이 생존을 위해 지갑을 굳게 닫아버리면서 기업의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재고는 쌓여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기술주와 성장주들 또한 속절없이 추락하는데 이는 앞서 확인한 도미노 공식의 네 번째 단계인 금리 인상의 가장 치명적인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투자금을 빚으로 끌어다 쓰는 성장주들에게 고금리는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되지만 현대전의 핵심인 방위산업체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군수 수요와 함께 랠리를 펼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이 단순한 파괴의 비극을 넘어 자본의 철저한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대한 이벤트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장 전체가 증발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쪽 섹터에서 빠져나온 돈이 기가 막히게 다른 쪽 수혜 섹터로 이동하는 것일 뿐이며 이러한 모든 자본의 대이동을 통제하는 최종 보스는 중앙은행의 금리입니다. 결국 금리는 시장을 지배하는 불확실성의 가격이며 투자자 심리의 사이클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오히려 거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심리와 자본의 흐름을 명확한 4단계 타임라인으로 쪼개어 보여드릴 텐데 1단계는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공포가 극대화되어 시장을 집어삼키는 시점입니다. 국경에 군대가 집결하고 전쟁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도배될 때 시장은 실체가 없는 유령인 불확실성에 지배당하며 피를 흘리듯 속절없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첫 번째 미사일이 떨어지고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2단계 개전 직후가 되면 시장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단 하나의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전쟁이 터지는 그 순간부터 시장을 괴롭히던 불확실성은 오히려 극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이 어떻게 불확실성을 줄여주는지 의문이 들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 비로소 유령의 실체가 드러나며 시장은 공포를 멈추게 됩니다. 적의 규모와 전쟁의 지속기간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타격의 범위를 숫자로 가늠할 수 있게 된 시장은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바닥을 다지고 반등합니다. 월가의 오랜 격언인 전쟁의 포성에 사서 승전보에 팔아라는 말은 전쟁을 환영하라는 잔인한 뜻이 아니라 최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이 가장 확실한 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100년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이 통찰은 전쟁의 기간에 따라 반등의 날개를 달아주는데 1991년 걸프전처럼 42일 만에 끝난 단기전은 충격 후 매우 빠른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주요 지정학적 위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초기 공포로 인한 증시의 평균 하락폭은 약 7%에서 15% 사이였으며 바닥을 찍는 데는 평균 2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전 주가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7일에 불과했는데, 이 숫자는 전쟁 뉴스로 패닉에 빠진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충격을 소화해내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타임라인의 3단계인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히며 투자자들에게 극심한 피로감이 쌓이고 실제 경제적 영향이 데이터로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전쟁의 성격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공급망 충격 없이 전쟁이 지속되면 시장은 버티지만 에너지 충격이 동반되면 하락세로 전환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직접 개입만 따져도 10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는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14%대까지 치솟았으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주가 수익률은 무려 10년 넘게 마이너스의 피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혹함을 보였습니다.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2026년인 지금까지 4년째 이어지며 에너지 시장을 구조적으로 재편시켰고 유럽 경제에 지울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전쟁의 승패보다 전쟁의 지속 길이가 시장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결정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시장의 진짜 관심사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며 그때까지 경제에 얼마나 깊은 상흔을 남기느냐 하는 예측 가능성의 확보에 있습니다. 전쟁이 짧으면 충격 후 반등이라는 단순 공식이 작동하지만, 길어지면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망 교란이 중첩되면서 시장은 장기 약세 국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시장은 실제 종전이 선언되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미래를 선반영하며 강력한 회복 랠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가는 항상 현실보다 앞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은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미래의 예측 가능성이 다시 회복되는 바로 그 순간에 형성됩니다. 결국 지난 1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단 하나의 진실은, 전쟁이라는 물리적 사건보다 그 이면의 불확실성이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진정한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모든 데이터와 공식을 바탕으로 2026년 3월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긴박한 경제적 현실과 자산, 시장의 흐름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20만 원 돌파와 글로벌 AI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단숨에 사상 첫 6영선을 뚫어내는 역사적인 대항해와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축제의 절정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대규모 공습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지며 시장은 다시 한번 전쟁이라는 거대한 공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파랗게 질린 주식창을 보며 이대로 코스피 6영의 축제가 끝나고 대폭락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며 극심한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배운 시장의 선반영 논리와 불확실성 해소의 맥락을 한국 증시에도 대입해 본다면 지금의 충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생깁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겠으나 시장은 쉼없이 달려온 주가 급등의 피로감을 전쟁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삼아 빠르고 거칠게 털어내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 충돌이 코스피 6영을 견인했던 글로벌 AI와 반도체라는 경제 펀더멘탈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충돌이 핵심 인프라를 부수지 않는다면 현재의 하락은 고점 부담을 덜어내는 건강한 기술적 조정이자 주도주를 다시 싸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조정이 1970년대식 장기 침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변하게 되는 진짜 분기점은 어디인지 우리는 역사가 보여준 두 갈래 길을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걸프 전형 시나리오와 오일 쇼크형 시나리오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길을 이미 보여주었으며, 우리는 이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길인 걸프 전형 시나리오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만 제한적인 타격으로 교전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폭발적인 V자 반등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세계 경제의 인프라가 무사하고 유가 급등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는 이벤트형 전쟁의 길은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두 번째 길은 바로 세계 경제의 혈관을 직접 타격하는 파괴적인 오일 쇼크형 시나리오의 발현입니다. 이 파국의 길로 빠지는 결정적인 트리거는 바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좁은 목구멍과 같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입니다.
하루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지나가는 이 해협이 궁지에 몰린 이란에 의해 차단된다면 1973년의 악몽이 2026년에 완벽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석유 공급의 5분의 1이 즉각 증발하고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순간 우리가 배웠던 공포의 도미노 공식이 최악의 형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유가 폭등이 불러온 미친 물가와 중앙은행의 분노, 어린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붕괴와 장기 침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인 우리는 뉴스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험악한 말폭탄이나 하늘을 나는 미사일 몇 발의 이미지에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단 하나의 실질적인 지표는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닫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 시장의 운명과 여러분 계좌의 성패를 가를 유일한 잣대이며 1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데이터적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장은 전쟁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유령 같은 불확실성만을 극도로 경계하고 기피합니다. 전쟁이 터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은 감소하며 에너지에서 물가로 다시 금리에서 주가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의 경로를 읽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을 건드리지 않는 이벤트형 전쟁은 기회가 되고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형 전쟁은 위기가 된다는 이 명확한 차이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실전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전쟁 뉴스 행동 3단계를 정리해 드릴 테니 이를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공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뉴스 발생 직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관망하며 비이성적으로 요동치는 시장에서 도박이 아닌 투자의 관점을 유지하며 주식창을 덮으십시오. 2단계로 유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공급망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것이 일시적 충격인지 구조적 파괴인지 냉정하게 구분하십시오. 마지막 3단계로 연준 의장의 입을 통해 유동성 공급 여부와 금리 정책의 변화를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우량주를 가장 싸게 담을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역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준비된 자세만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의 가장 치명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비극이지만 그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최선의 방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단 3년 안에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다우지수가 지금보다 2배로 폭등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경제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이른바 핵폭탄급 발언을 통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거대한 주식시장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기에 일각에서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을 표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기가 하겠다고 공언한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독보적인 추진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과연 그의 자신감이 정밀하게 계산된 전략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우리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왜 트럼프가 나스닥이나 SP500이 아닌 다우지수를 콕 집어 언급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식 전문가들은 보통 SP500을 선호하지만 트럼프가 다우지수를 선택한 데에는 대중적 상징성을 고려한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1896년에 창설되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미국 자본주의의 성장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는 미국 경제 전반을 대표하는 단 30개의 초우량 기업만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경제의 실질적인 체력을 측정합니다. 다우지수 안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와 같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글로벌 리더들이 포진해 있죠. 골드만삭스, 보잉,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미국인들이 매일 접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른바 경제의 체온계라고 불립니다. 다우지수가 오르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 미국 경제가 건강하다는 가장 직관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우10만이라는 구호는 뉴스 헤드라인으로 쓰기에 가장 강렬하며 일반 국민들의 머릿속에 번영의 이미지를 단번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다우지수는 약 5만 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역사상 최고점 부근에 도달한 수치입니다. 시장은 이미 2024년 11월 당선 확정 직후부터 시작된 이른바 트럼프 랠리의 열기 속에 한껏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었지만 여기서 지수를 다시 2배로 올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의 5만 포인트에서 10만 포인트까지 가려면
과거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발적 성장이 3년 내내 지속되어야 합니다. 과거 다우지수가 1만 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까지 성취하는 데만 무려 1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1999년에 처음 1만을 찍은 뒤 2017년이 되어서야 2만을 넘었고 2만에서 4만 돌파에도 7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5만에서 10만까지의 성장을 단 3년 만에 끝내겠다고 장담하는데 과연 그가 숨겨둔 비장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트럼프가 내세운 첫 번째 카드는 바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레드테이프 커팅 전략입니다. 규제란 식당의 위생 허가처럼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과도해지면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해 승인받는 데만 10년이 걸리고 수십억 달러를 써야 하는 현실을 그는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관료주의의 상징인 빨간 끈, 즉 레드테이프를 단칼에 잘라내어 기업들에게 자유로운 활동 무대를 제공하려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환경, 노동, 금융 분야의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먼저 바이든 정부가 강화했던 탄소 배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환경 준수 비용으로 쓰던 돈을 아끼게 만들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자본을 더 자유롭게 굴릴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춰 시장에 돈이 활발하게 돌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역시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채용 및 해고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30개 종목 중 상당수인 금융주, 산업재,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 완화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됩니다. 규제가 줄어들면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곧 기업의 순이익 증가로 이어져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 규제 완화만으로도 연간 이 200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분석은 그의 전략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제 그는 지난 임기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규제 환경을 재편하여 다우 지수를 견인하려 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전 세계 산업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의 파격적인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구호인 드릴 베이비 드릴은 미국 땅의 석유와 가스를 미친 듯이 시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내는 택배비가 기름값에 결정되듯 에너지 가격은 모든 물가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 농기계를 움직이는 연료비, 물건을 나르는 물류비까지 모두 에너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비싸지면 모든 것이 비싸지지만 반대로 에너지가 저렴해지면 전체 경제 시스템의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자급자족을 넘어 가격 통제권을 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방 토지에서의 시추 허가를 대폭 확대하고 환경 문제로 막혔던 개발 지역들을 다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스톤 XL과 같은 대형 송유관 프로젝트를 재개하여 에너지 운송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준비한 세 번째 경제 무기는 어쩌면 기업가들에게 가장 달콤하고도 강력한 유혹인 파격적인 세금 감면 정책입니다. 직장인들이 월급 명세서에서 세전과 세후의 차이를 보며 허탈해하듯 기업들 역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법인세로 납부하며 부담을 느낍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임기 당시 무려 35%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1%로 확 낮추며 미국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은 전적이 있습니다. 세율이 14%나 낮아지면 100억을 벌던 회사가 세금으로 35억을 내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79억의 순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감세 정책 덕분에 2018년과 2019년 사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는 더욱 파격적인데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춰주겠다는 것입니다. 15%라는 숫자는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같은 저세율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전 세계 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이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기업의 CEO라면 규제가 빡빡하고 세율이 높은 국가와 세율이 낮고 시장이 큰 미국 중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더 높은 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투자를 늘리는 자본의 귀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로 나갔던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거대 자본까지 미국으로 몰려들게 만드는 것이 트럼프가 노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애플, 존슨앤존슨, PG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면
일자리와 소비가 동시에 늘어납니다. 결국 세금 감면은 기업의 이익 증가를 넘어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는 다우 지수 상승의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네 번째 무기는 트럼프의 정책과 시대적 흐름이 완벽하게 맞물린 인류 경제사의 거대한 전환점, 바로 AI 기술 혁신입니다. 사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데는 트럼프의 정책뿐만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파도의 힘이 매우 큽니다. 2022년 말 챗GPT의 등장 이후 불과 3년 사이에 전 세계는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로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10배 이상 폭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며 기술주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AI 인프라 구축에만 매년 수백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에는 이러한 AI 혁명의 중심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IBM, 세일즈포스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AI 붐을 가속하기 위해 유럽과 달리 AI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에 모든 것을 맡기려 합니다.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법적 장벽을 제거하여 미국이 전 세계 AI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I는 단순히 IT 기업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제조업, 금융, 의료 등 전 산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혁명적인 힘입니다. 제조업은 스마트 팩토리로 변모하고, 금융업은 AI가 리스크를 관리하며, 유통업은 수요 예측을 통해 재고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다우 30 지수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에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지수 전체에 거대한 순풍을 제공합니다. 생산성 향상은 기업 이익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주가 상승을 불러오며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과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하지만 경제 세계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우리는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리스크를 반드시 직시해야만 합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첫 번째 리스크는 트럼프가 협상의 무기로 즐겨 사용하는 강력하고도 파괴적인 관세 전쟁입니다. 관세는 외국 물건에 붙는 입장료와 같아서 중국산 가전제품의 가격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훨씬 비싸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 중국산 제품에는 협상을 통해 조정된 약 3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한때는 145%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USMCA 무역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25%에서 35% 사이의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럽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시행 중이며,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는 10%의 보편 관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의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약 17%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글로벌 교역 환경에 새로운 장벽이 되었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가전, 의류, 부품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이는 결국 억제되었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중단하거나 경제를 식히기 위해 다시 금리를 올리는 강수를 둬야 합니다. 고금리는 기업의 대출 비용을 늘리고 소비자의 지출을 위축시켜 주식시장 전반에 강력한 하락 압력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의 부메랑 효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던진 무기가 결국 자신의 머리를 타격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나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나이키 같은 글로벌 다우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 전쟁에 매우 취약합니다. 실제로 1차 미중 무역 전쟁 당시 관세 뉴스 하나의 다우 지수가 하루 500에서 800포인트씩 출렁였던 공포를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 발표 당시에는 SP500 지수가 단 하루 만에 5%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커다란 리스크는 감세와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문제입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만 정부의 수입은 줄어들어 국가 부채가 통제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무려 38조 5천억 달러라는 상상도 못할 수치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엄청난 빚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하루에 64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속도로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5경 5천조 원, 거의 6경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우리로서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경이라는 단위는 1조에만 배를 뜻하며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거대한 부채는 미국 경제의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2035년까지 부채가 53조 달러에 달하며 GDP의 120%를 차지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의 추가 감세 법안인 원 빅뷰빌이 통과된다면 향후 10년간 적자가 4조 달러 이상 추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 역시 폭증하는데 2025 회계연도 기준 이자만 9,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26년에는 이자 비용이 드디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의 1년 국방비가 97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한 이자가 세계 최강 미군의 유지비보다 많아진 셈입니다. 세계 질서를 수호하는 국방비보다 이자가 더 많은 이 기형적인 상황은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자 부담이 커질수록 정부가 인프라 투자나 복지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자연스럽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면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이는 곧 기업과 가계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최악의 경우 기축 통화인 달러의 가치 자체가 하락하며 미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위험은 장기적으로 다우지수의 성장을 가로막고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맞물린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위험을 뜻합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온 국제 질서가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힘의 공백이 생기면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채 유럽 전체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며 장기적인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은 널뛰기를 반복하고 이는 기업들의 생산 원가 관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 만약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심장부인 TSMC 공급망은 순식간에 마비될 것입니다. 중동 역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이란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며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 중 하나라도 현실화되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며 주식시장은 극심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 당시 유가가 배럴당 139달러까지 치솟으며 다우지수가 고점 대비 19%나 빠졌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잉, 애플, 코카콜라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장사하는 다우 기업들에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수 2배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3년 내 다우지수가 2배가 되기 위해서는 복리계산 시 매년 약 26%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다우지수의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인 7, 8%와 비교했을 때 무려 3배가 넘는 수치로 현실적으로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역사상 3년 만에 100% 이상 오른 경우는 IT 버블 초입이었던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단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레이건 시대나 금융위기 회복기에도 상승률은 50, 70% 수준이었기에 트럼프의 100% 성장은 역사적 전례를 뛰어넘는 도전입니다. 현재는 2020년처럼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상황이 아니며 금리 또한 제로금리 시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AI 혁명과 정책이 완벽히 조화되어 3년 내 지수가 8만에서 10만에 도달하는 골디락스로 확률은 15, 20%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 속에서도 연평균 10, 15%씩 성장하여 5만 5천에서 6만 5천 포인트에 도달하는 시나리오로 55, 15%의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관세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수가 3만 5천에서 4만까지 추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며 확률은 15, 20% 수준입니다. 나머지 10, 15%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블랙스완의 영역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규제 철폐, 에너지 원가 절감, 법인세 감세, AI 혁명이라는 4가지 강력한 엔진은 다우지수를 끌어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관세 전쟁의 부작용, 눈덩이 부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암초가 이 거대한 항해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3년 내 2배 성장은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지만 미국 우선주의 시스템에 기반한 강력한 성장 동력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우지수가 실제로 10만에 도달할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변동성 속에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기회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을 통해 변화무쌍한 경제 소식을 발빠르게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호언장담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거품으로 끝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